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스마트 공동체 분과 비교과 온라인 콘텐츠 강좌 미래사회와 도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군요. 지난주에 안내했듯이 목차를 간단히 볼까요? 오늘은 스마트 도시 위주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스마트 도시가 뭐지 도대체?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왜 필요한지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에 대해 비판적으로 여러분들 고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학습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스마트 도시는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꽃을 피우고 그것들이 구현되는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있나라는 구체적인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스마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거버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 혹은 단체들끼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식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스마트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식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성공적으로 스마트 도시가 운영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리빙랩,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정부 국정과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그린 뉴딜과 도시건축 분야의 그린 리모델링 부분, 에너지 부분도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미래 사회, 도시, 산업과 경제, 문화,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쉐어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대략 분량이 많아서요. 준비한 것이 많은데 조금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1시간 반 전으로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도시공학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거고요.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아마 신문 기사나 저널 등을 통해서 도시화에 대한 문제, 도시화의 이슈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도시화의 시대죠.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인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도시화가 60% 이상, 혹은 북미나 우리나라 포함해서 유럽 일부 지역들은 80% 90% 이상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결국에는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대가 빨리 바뀌어가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니즈, 산업과 경제가 요구하는 이른바 니즈가 있는데 그것들을 도시가 수용하고 그것들을 도시가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세기가 낳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르꼬르비즈가 했던 말입니다. 전통적인 도시가 기능적으로 완전하게 쓸모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예요. 예, 여러분들 욕이 아닙니다. 한 100년 전에 했던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의 도시들은 과연? 이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부터 스마트 도시는 정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래프는 저의 지도 교수님과 우리 연구실 선배들이 대학원 때 했던 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보이는 검은색의 가로축 선이 있죠. 진한 색의 선이 대략 이제 0.32 정도 32% 정도인데 SOC 사회 간접자본에 투입하는 비용이 한 32% 정도면 경제 성장이 극대화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시차별로 97년부터 2009년까지 뭐 조금 오래된 연구긴 합니다만 어쨌든 십몇 년 동안 쭉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 같은 지역이 과다하게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간접 자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흔히 아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공공청사, 학교 이런 것들 포함이 됩니다. 과하게 공급이 됐고요. 오히려 수도권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공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불필요하게 과잉 공급되거나 혹은 필요한데도 과소 공급되는 지역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 십수년간 우리 도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른 내용들은 좀 전문적인 용어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생산이 나타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노동과 자본 외에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창의성과 혁신의 척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요소 생산성을 놓고 보니까 지역들을 볼 때 여전히 지난 한 20년, 10년간의 추이들을 보면 마이너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여전히 우리나라 혹은 뭐 지역별, 도시별 경제 성장의 추이가 대규모의 노동 투입 혹은 대량의 자본 투입으로 이끌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혁신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죠. 1차 시 그리고 오늘 2차 시에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스마트 도시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이 꽃을 피우는 공간들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은 혼잡해지고 에너지는 부족해지고 환경오염은 더 심해집니다. 이런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기술을 도시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도시가 구현되게 됩니다. 근데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그죠? 내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게 되고 그 불편함이 해결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만 높아질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실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가치들을 계속해서 창출해낸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막 집어넣어서 기술로 구현하는 기술의 장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반드시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술들의 실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가가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 스마트 도시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술을 융복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도시 기반 시설들에 적용이 되고 다시 도시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도시가 지속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법에서는 굉장히 잘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스마트 도시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과연 그렇게 적용이 되고 구현되고 있나? 라는 부분은 여러분과 내가 비판적으로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의 이른바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면은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으로 도약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배낭여행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2004년도 2003년? 4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 배낭여행을 한 40여일 갔었는데요. 이제 숙소에서 묵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은 거 업로드도 하고 뭐 메일도 확인하고 하려고 이제 PC방이죠. 뭐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PC방 같은 시설들이 백팩에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니까 뭐 돈을 얼마 주고 PC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속하는데 무지하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했던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클릭 한 번 하면 탁탁탁 화면이 넘어가는데 클릭 한 번 하면 로딩 걸리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빨리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미 UCT라는 유비쿼터스 시티,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이름의 기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적용한 곳이 송도, 인천 송도의 정보화 신도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증한 곳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입니다. 2004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세계 최초로 UCT 법도 제정이 되고 이게 이제 스마트 도시법으로 이제 전면 개정이 됩니다. 2017년도에. 어쨌거나 이제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 계획이 2009년, 2013년도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의 큰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을 넘고 IT 기반이 확산되던 2000년대 초반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논문에 아주 일관되게 쓰고 있는 저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봐도 일방향적 접근입니다. USP라고 해서 Ubiquitous Strategy Planning,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전략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거고 그 일방적인 계획을 했던 계획가들 역시 다학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나 건축 분야 그리고 사회 문화, 인문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배려가 낮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양한 기술을 구현을 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주 낮거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스마트 도시로 재편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두 가지 축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틀로 지금 추진되는 국내외 스마트 도시의 사례들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수립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기존의 유비쿼터스 도시종합 계획이 담지 못했던 도시와 건축, 특히 이제 사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거버넌스, 리빙랩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그나마 조금씩 이루어지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에서 가치 중심으로 가자. 단순히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혁신을 창출하자.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서비스로 가자. 그리고 획일적이고 일방향적 접근이 아니고 쌍방향적 접근. 그리고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이기는 합니다만 뭐 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럼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라는 걸 나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그리고 yes or no로 대답을 해야 된다면 여전히 no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착오고요.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처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기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각으로 스마트 도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이 투비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간략하게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살펴보면 전략, 첫 번째로는 도시 성장 단계별 접근하겠다. 왜냐하면 신규 개발도 있고 운영도 해야 되고 도시 재생과도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가치를 좀 더 높이자. 시민들이 체감하고 삶의 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은 어떻게 배분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스마트 도시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스마트 도시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글로벌 동향을 한번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은 국가 도시에서 지금 대규모로 추진 중이죠. 자료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뭐 흘러다니는 자료들이라고 해봐야 2014, 15, 16년도 자료들이라서 14년도 기준을 가지고 와서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뭐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니케이 BP에서 내놓은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 10년 전 자료기는 하지만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중에 미국, 그다음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3개국,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업 비중이 85% 가까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중동 일부 국가에서 최근에 이제 전략적으로 스마트 도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한 70% 정도가 에너지, 교통, 안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선진국 중심으로 도시 문제 해결,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인프라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IDC에서 2016년도 내놓은 기준인데요. 5가지 단계를 내놨고 결국에는 이제 옵티마이즈까지 가야 됩니다. 최적화 단계로 가야 되는데 한 80% 가까이 여전히 임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불과 한 3%에서 5% 되는 사업들, 국가들만이 3단계까지 올라왔다라는 건데 뭐 아주 긍정적이게도 우리나라를 3단계로 평가를 했어요.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유럽연합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이동성, 모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그 다음에 에너지 운송, ICT 인프라의 융합, 이 세 가지를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사례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ASC 프로젝트인데요. 6개 분야에 나눠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 리빙랩, 도시개발, 뭐 모빌리티, 에너지, 교육 모든 분야에서 레퍼런스로 등장하는 곳이 암스테르담 모델입니다. 홈페이지에 컷이고요. 저도 뭐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뭐 때때로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 요즘에 하고 있지 늘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양대산맥이죠.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예. 역시 많이 레퍼런스 되는 사례입니다. 영국 사례. 뭐 영국에서 스마트 시티의 순위를 선정한 것이고요. 뭐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핀란드의 칼라사타마는 뭐 우리 어차피 경남이니까 지금 마산 앞에 지금 해양 신도시 개발하고 있죠. 해양 신도시 개발의 사실은 기본 컨셉이 이 칼라사타마. 아마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칼라사타마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제 마산 해양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라 혹은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발표하신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리빙랩에서 칼라사타마 프로젝트가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뉴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특히 이제 DOT, 그러니까 미국 교통부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죠. 올해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도 추가돼서 대학과 지역사회 연결하는 또 모델 공모를 지금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국토교통부가 했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개요고요.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2025 프로젝트를 통해서 싱가포르도 역시 스마트 도시 선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훨씬 적용도 빠르고 파급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싱가포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때 좀 공부를 했었어. 주말마다 이제 싱가포르 넘어갔다 왔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이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 가지 도시 행정이나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나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스마트 시티가 이미 그때부터 태동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의 각 권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리빙랩 프로젝트, 뭐 이건 뒤에서 또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번 두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가장 주된 논의가 바로 지금 보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방점이 어디 찍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찍혀 있는 건지 스마트에 찍혀 있는 건지. 근데 여전히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아니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 혹은 뭐 해외는 떠납시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중앙정부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잘 되고 있나? 예스로 대답해 달라라고 요청하면 제가 노라고 대답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에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스마트함을 더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지. 스마트는 떼놓고 도시를 계속 고도화하겠다라는 것은 좀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럼 스마트하면 더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기술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적절한지도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랫폼 개발자, 공학도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계획가들이 모니터링해서 도시에 그 다음에 지역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술과 지역의 니즈를 매칭시키는 작업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술은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기술의 동향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역시나 해마다 제가 찾아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가트너사가 발표하는 하이퍼사이클입니다.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해마다. 2019년 자료고 이게 이제 중요한 기술들, 요소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해 보면 가트너 하이퍼사이클 치면 해마다 발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이 가트너사가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도시는 미래 기술 적용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이 향후 10년 내는 상용화될 거다. 특히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비행기, 나노 3D 프린팅은 10년 이상 걸릴 거다. 근데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미래 기술의 방향은 스마트 도시, 스마트홈,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될 거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변화의 흐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네비건트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리더보드입니다. 왼쪽은 스마트 도시 공급 분야고요. 오른쪽은 자율주행차 분야인데 리더 그룹에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 도시는 시스코와 지멘스. 시스코 네트워크 기업이거든요. 플랫폼. 그다음에 뭐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SAP, 화웨이, 뭐 GE 같은 기업.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뭐 탑으로 지금 가 있는 회사들이 웨이모나 GM 같은 회사들입니다. 현대가 컨텐더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분이 좋네요. 예. 애플과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과 경제 지난 차시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글로벌 선도하는 기업들의 동향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IoT 플랫폼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ICBM이죠.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특히 여기 AI.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 도시를 다루지 않은 기업들이 도시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도요타 같은 회사도 도시 프로젝트를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스마트 도시에 참여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기업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스코와 웨이모인데요. 이야기했듯이 이제 시스코는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Connected Smart Connected Communities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밀리언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중국, 인도, 중동 등의 스마트 시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코의 프레임워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스마트 도시가 왜 도시에 좋은가?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 건가? 솔루션을 내놓을 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시 문제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어떤 프로젝트와 구성 요소가 핵심이 될 건가?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할까? 그것이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결부가 돼서 지속 가능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종합해서 스마트 도시를 구상한다라고 시스코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시스코의 프레임워크이고요.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이제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구글 내에 자율주행 프로젝트 시작을 했다가 2016년도에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자율주행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의 결국 성공이다라는, 굉장히 빨리 AI 선도 회사로 전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는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알파벳이 구글의 모기업이죠. 이 스트럭처입니다. 조직 스트럭처. 그래서 웨이모와 윙, 이제 모빌리티. 그다음에 사이드워크 랩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뭐 토론토에 프로젝트 했다가 이제 접었죠. 철수하게 됐지만 어쨌든 스마트 도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미디어, 뭐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빨리 축적이 돼요. 특히 이제 AI 분야의 연구 실적이, 특허나 연구 논문 실적들이 굉장히 빨리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 신문 기사나 자료, 저널에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이제는 이 구글, 이 검색 엔진 수준이 아니고 헬스케어, 모빌리티, 그다음에 공공계약,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AI의 파워하우스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한번 눈여겨봅시다. 어떻게 될지. 스마트 도시의 시장 규모는 뭐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서비스인데요. 제가 했던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비스기도 하고 실증을 해봤던 서비스들이기도 한데요. 뭐 다소 식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 횡단보도. 이건 잘 안 됐어요. 뭐 해외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뭐 많이 철수들을 했어요. 하는데 저는 시인성 좋게 저렇게 지나갈 때 밝게 해주는 거는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저렇게 이제 횡단보도에, 특히 이제 기숙사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 사고가 좀 나다 보니까 횡단보도마다 저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2016년 7년인가? 저는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안전하고 운전자도 시인성이 확실히 확보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전 신발. 이건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서울 성동구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이제 상용화된 상품이 있습니다. 리첼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행방불명이 자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 디바이스들을 이 밴드형, 손목에 채워드린 밴드형을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거 끊어버리고 다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쨌든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웃되면 뭐 그 뒤로는 또 추적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전 신발을 개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동을 하시더라도 신발은 신고 가실 거고, 이게 이제 걷게 되면 에너지가 생산돼서 계속해서 GPS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100불 정도 해서 실증을 또 해봤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싱가포르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이 그 로봇 강아지 도입을 해서 거리두기도 했었죠. 뭐 이렇게도 이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측에 나오는 이미지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가장 최근 나온 모델인데, 저 모델이 그 올해 초에 이렇게 춤추는 게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미래가 또 기대가 됩니다.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으니까요. 오늘 현대차 유튜브가 오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날을 잘 모르겠네요. 2월 10일인데요.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월 10일 전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현대차 검색해 보면 현대차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용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 Inclusive City라는 포용 도시는 뭐 UN 헤비타트에서 등장을 한 내용인데 이게 스마트 도시와 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환경에 대한 내용, 특히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가로등, 그다음에 공원 유지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에너지와 환경 서비스들이 뭐 바르셀로나 사례입니다만 국내에도 많이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 IoT 실증 단지라는 프로젝트를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유사한 사업들을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 분야는 결국 이제 보건 환경입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이후로 클린룸까지도 등장을 했죠. 아주 빨리 변할 겁니다. 이거는 꽤 된 사례인데 한 그 건설사가 욕실, 그러니까 안방 화장대 룸에 파우더 룸에 설치한 거울입니다. 스마트 거울. 예.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한번 저 스터디를 해서 꼭 한번 분석도 하고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건 싱가포르 사례였는데요. 정책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꼭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실제 세계를 그대로 가상의 세계에 구현하고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가 가장 선도적입니다. 제가 썼던 논문에 분석한 것이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국토 가상화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실제 사진이고요. 우측은 버추얼 싱가포르를 통해서 구축한 DB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증을 했었어요. 버추얼 싱가포르 하면서 특히 이제 긴급 상황일 때 실내 공간 평면이 어떻게 된다 혹은 안내 가이드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비상구가 어디로 열려 있다, 어디로 나갈 수 있다, 비상구가 하나다 두 개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서 화재나 뭐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나 손실이 있는지, 그것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야 되는데 어느 각도로 어디에 부착을 하면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을지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독가스가 배출이 됐을 때 풍량, 그동안 쌓여있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어디로 풍량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풍동은 어떻게 생기고, 이 유해가스가 어떻게 퍼질 거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죠. 이걸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G입니다. 예, G는 이미 산업용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플랫폼인 프레딕스라는 걸 공개를 했고요. 이 프레딕스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GE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또 유튜브 검색해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재밌어요. GE의 사례고요. 30분이 지났는데 잠깐 여러분들 물 한잔 하고 오세요. 포즈했다가 물 한잔 하고 와서 진행을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 한잔 하고 온 걸로 생각하고 챕터 3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전공자들이 아니면 뭐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벌써 한 35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의 좀 짧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추진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술 중심에서 정부 중심에서
이제는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연구들을 보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저렇게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바텀업 모형을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절대적인 그 명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암스테르담 ASC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준, 모든 이해관계자들끼리 협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은 그것들을 유도해서 어떠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도구다. 지식은 그리고 경험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공유되어야 된다. 성과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 새로운 단계로 확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ASC 프로젝트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가 다 오픈이 될 테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빙랩과 자율적 거버넌스에 대한 니즈 혹은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한편으로는 뭐 스마트 도시뿐만이 아니고 도시 계획 분야에 걸친 변화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획가의 일방적인 공급이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니즈,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반영하고 그것들을 전문가들이 소화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고 다시 소통하는 이런 흐름들이 도시계획 전반의 어떤 새로운 조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엔 전문가 한 사람 혹은 몇 명의 전문가가 내는 아이디어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사례, 이노센티브의 사례, G의 그랩캐드의 사례, 뭐 테슬라, 팔콘윙의 사례, 이거 전부 다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저도 연구를 못 해봤어요. 해보고는 싶어요. 언젠가는. 이 커뮤니티 매핑인데 오픈 소스로 제작되어서 누구나 마음대로 거기를 참여하고 수정하고 배포하면서 맵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들이 이제 도시계획과 설계에 유용하게 앞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계획할 때 지금까지는 관공서가 혹은 뭐 지자체 담당 부서가 뭐 용역을 발주를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뭐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공사를 하고 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거리에 자동차가 주차해 있고 자전거는 다니지 않습니다. 어느 지자체를 가도 비슷하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많은 시민들에게 센서를 보급을 해서 실제로 자전거를 어디로 많이 타고 다니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많이 다니는 이동 빈도 위주로 자전거 전용도를 계획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 매핑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죠. 그게 이제 학습으로서의 도시계획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새로운 조류인데요. 전문가들도 학습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도 참여하면서 학습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게 됩니다. 저는 뭐 제 지도교수와 함께 했던 연구에서 이것을 공유, 소통, 협업, 융합, 창조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자인도 뭐 한 명의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공동 디자인이 훨씬 유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집단지성의 힘이죠. 그것이 거버넌스와 협력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뭐 지난 1차 시에 살펴봤듯이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전환의 시점에서 특정 전문가에 의한 계획과 추진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과 추진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회복 탄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달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뭐 아주 담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도시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고 그럼 도시는 뭘까? 스마트 도시는 또 뭘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들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넓은 시야로 한번 보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공간과 사람을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쉽지가 않죠. 뭐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내가 특히 이제 뭐 건축과 도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축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아날로그가 온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레트로 매니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MP3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어지고 LP로 회귀된다라는 뭐 주장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기술의 구현에 장이 되는 스마트 도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스마트 도시의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역시나 삶의 질 문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 이것이 된다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진화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디스토피아가 되겠죠. 필요 없는 도시, 오히려 빅브라더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도시는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예요. 공원만 놓고 보면 나무, 연못, 벤치, 뭐 파고라 같은 것들은 하드웨어입니다. 그죠? 조성이 되는 겁니다만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행동과 행태와 이벤트는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공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만 있어가지고 유지가 안 돼요. 그죠? 인프라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인프라가 없이 소프트웨어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이어야 되고 서로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공간에 녹아나야 되고 거기서 축적되는 이야기들, 데이터들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는 성장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계획가들, 뭐 다소 도발적인 저의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정치가들이죠. 그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19세기 도시 모델로는 스마트 도시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뭐 교양 교과목이니까 교양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아주 딱딱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거버넌스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루려고 정리를 쭉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면서 전공 무관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전공에 관계없이 들어온 학생들은 또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이게 도시 행정이나 거버넌스 차원에서 스마트 도시를 뭐 굳이 다 이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 겁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슬라이드 자료 강의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smartcity.go.kr 안에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 도시 거버넌스 체계가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면 어떤 기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링크를 그대로 긁어 왔습니다. 조금 넘어가고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스마트 도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부 국책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CCTV 통합 관제 센터 사업은 행안부에도 하지만 국토부의 UCT 통합 운영 센터 사업, 유시범도시 지원 사업, 뭐 산업 쪽의 유서비스 지원 사업 비슷해요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거 좀 통합해서 추진하자. 특히 장소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마산 해양 신도시라고 하면 부처 상관없이 거기에 뭐 CCTV 혹은 통합 운영 센터가 필요하면 거기다가 모든 부처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해야지. 뭐 A 구역에는 행안부 사업, 뭐 B 구역에는 국토부 사업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것이 이제 야드스틱 시어리라는 건데
자기 이제 앞마당에 스틱을 꽂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도 꽂게 되고, 예를 들어서 김해에 큰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창원도 따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원 시민들이 그쪽으로 김해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훨씬 좋으니까 이사 갈 수도 있거든요. 개방형 도시체계에서 발로 하는 투표라고 하는 겁니다. vote by pit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더스틱 시어리가 나옵니다. 동조 효과입니다. 옆에서 하면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 전체로 봐서는 하등의 도움도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부처 간 사업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오픈하고 가능하면 협업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도 조금 면밀하게 설정하고 가능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중앙정부는 서포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는 나라들이 결국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에요. 지금 붉은색 표현했듯이 기존 업무가 있지만 기존 업무와 상관없이 스마트 도시 사업만 총괄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덴마크도 그렇고요. 바르셀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하는 지역들이 사이드워크 랩스처럼 이제 파산하게 되면, 파산은 아니고요, 사업이 이제 철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구축에서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빅브라더에 대한 불신들은 여전히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협력적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뒤에 스마트 도시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플랫폼, 그죠? SNS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요즘에 줌이나 팀즈 통해서 다 비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만나서 논의하고 통합하고 그것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숙제들은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들은 뭐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스마트 도시의 핵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적 가치 창출,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 창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빙랩입니다. 예, 여러분들 미안한데 내가 물 한 잔만 할게요. 뭐 여러 군데에서 요즘에 다 리빙랩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요. 구체적인 사례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그렸던 다이어그램인데요. 스마트 도시에서의 리빙랩이는 결국에는 삶의 질 향상인데, 다양한 사회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의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 시민들의 니즈가 있으면 집단지성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것들을 적용해보고 피드백하고 다시 고도화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이 리빙랩의 목표이자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많이 레퍼런스로 등장하는 것이 이 ASC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카고오프 프로젝트이고요. 뭐 시티젠 같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웃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쭉 살펴보길 바래요. 에너지 절감 사례입니다. 카고오프, 이게 아까 봤던 트레일러인데요. 이게 이제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도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차들만 왔다 갔다 해서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이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카고포 프로젝트가. 협력 기간, 추진 내용과 간단한 성과.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4대였는데 아마 조금 더 보급됐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못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는 못하는데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칼라스타마 그리고 헬싱키의 리빙랩 사례들입니다. 포럼 비리움이라는 헬싱키의 이 리빙랩을 통해서 다양한 스마트 도시 프로그램들을 실증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칼라사타마예요. 공유 자전거, 그 다음에 무인 버스, 셔틀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칼라사타마의 비전이 재밌어요. Save 1 hour of citizens' time every day. 그럼 매일 시민들의 삶을 1시간씩 절감시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참 명확한 비전이죠. 그리고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이 다양한 기술들을 실증하고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리빙랩을 그냥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들을 뭐 무지하게 찾아놔 슬라이드가 한 150장 되더라고요. 오늘 이 교환이.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1시간 정도에 마치려고요. 벌써 한 5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칼라사타마의 추진 내용과 성과. 이건 뭐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이건 사실은 그 바르셀로나에서 아마 처음 실증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웨이스트 컬렉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도심에서 저기 왼쪽에 보이는 쓰레기통 있죠. 저기에 이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분리수거해서 지하 배관을 통해서 도시 외부의 처리 시설로 바로 보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쓰레기를 볼 일이 없어요. 저것도 꼭 한번 국내에 실증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 특히 이제 특정 아파트 브랜드가 저도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거든요. 4년 정도 이제 공사하고 공무를 봤었는데 제가 건설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브랜드 회사가 저거를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한번 실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 싱크대 보면 이제 음식물 이렇게 찌꺼기들 거르는 망이 있잖아요. 집마다 그걸 다 모아서 밖에 이제 어머니들이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버리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조그만 기계들 사면 거기에 건조시켜가 분쇄해서 또 버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화장실처럼 일괄 관을 만들어서 버리면 바로 아파트 단지 특정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을 했더라고요. 창의적이었다라고 그때 한 10년 전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도움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뒤로 잘 보급이 안 됐던 이유가 저 관로에 대한 청소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숙제인 것 같지만 그래도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도시에서 저렇게 쓰레기를 볼 수 없게 해놨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심에서 방치된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실증한 도시에서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에너지 문제. 코펜하겐에서 했던 그 리빙랩 프로젝트예요. 폐선박이나 그다음에 터빈, 그 블레이드, 그 스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소음 장벽을 만들었어요. 주택단지 옆에. 그래서 이제 그걸 테스트도 하고 주민들끼리 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있는 우리 김해도 인제대학교 앞도 삼방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고 여기에 또 국토부의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도 선정이 돼 있어요. 저도 지금 거기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 공부방 같은 것들 같이 지금 리빙랩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소개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그린 뉴딜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뭐 건축 도시와 관련된 분야로 조금 좁힐게요. 뭐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최근에 또 발표했는데 민간 공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도입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보급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린 리모델링이 아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고요. 저거 보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는 지금 제가 찾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게 이 방금 찾은 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이미지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 건축 뭐 공모전에서 아마 수상한 작품인데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의 수상작입니다. 근데 위에 보이는 두 가지 이미지는 낮입니다. 낮에는 이게 멤브레인처럼 판이 쫙 펴져서 태양광 저 전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햇빛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이제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게 오므라져요. 밑에 그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조명이 되는 겁니다. 저도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 기술이 저걸 뒷받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간 또 가능하겠죠. 지금 뭐 휴대전화도 지금 뭐 말아 쓰는 시대니까 아마 저런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까지 가미가 돼서 에너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 활용, 그다음에 주민들의 니즈 증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연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도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이 분야에 특히 이제 건축 분야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뭐 앞으로 10년, 20년은 일자리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망이 꽤 좋은 분야 같아요. 우리가 있는 분야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4차 산업 기술들과 연계해서 융복합되어서 신산업이 계속해서 창출될 거다. 에너지와 관련된 데이터가 개방되고 통합 플랫폼, 뭐 설계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도화될 거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홈 보급도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가 양은 많고 빨리 끝내려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두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교환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 레퍼런스들이니까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몇 번 강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스마트 도시를 비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는 과연 주민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부가치 창출이 일어나나?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시의 미래 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미래 도시, 스마트 도시와 건축, 스마트 건축을 뭐 아주 단편적인, 개론적인, 개론 중에 개론 중인 개론의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도시나 건축 분야는 어떻게 변할까?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때 여러분도 아마 뭐 25살 요 전후일 테니까요. 조그만 노트에다가 한 20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를 계획을 연도별로 쭉 잡은 게 있어요. 20년 계획을. 아직 내가 45이 안 됐거든요. 그 계획표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뤄왔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고 또 필요하면 대학 온 거하고 유학은 못 갔지만 국내에서 공부를 다 끝내게 됐는데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오고 이런 계획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온 것 같아요. 이루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미래 10년, 20년 목표도 좋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 왜냐면 여러분들 지식인입니다. 제가 제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냥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지식인의 책무 중에 하나는 국가나 지자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은 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들로서의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강의는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도 사실은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되고
지역의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인재들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는, 그 민간 기업 포함해서 공공기업 포함해서 서로 상생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뭐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졸업을 하면 나의 1순위는 서울로 취업하는 거야. 저도 서울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서울로 취업하는 거야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 취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기회 요인들, 지역의 기회 요인들, 지역이 가진 숙제,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의 모습 상상해 보면서 여기서 이 지역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10년 뒤, 20년 뒤 나는 어떤 커리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혹은 성장해 나갈까? 라는 고민들도 더불어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가 단순히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장 한 2시간 반 거의 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들어줘서 고맙고요. 뭐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지대학교 건축학과 홈페이지로 오면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저에게 전달하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2021년 되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